서울,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하나. 이곳의 우뚝 솟은 더 헤리티지 세븐 주상복합 아파트는 부와 명예가 굳건히 지켜지는 성체였습니다. 건물의 외벽은 차가운 대리석과 유리로 마감되어 있었고 로비 바닥은 늘 먼지한 톨 없이 빛났습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각자의 삶에서 성공의 정점에 오른 이들이었고 그들의 삶은 완벽한 질서와 청결 속에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질서의 가장 낮은 곳, 지하 주차장 입구 옆의 낡은 경비실은 마치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 30년 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경비실 내부에서는 쾌쾌한 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인 눅진한 공기가 맴돌았고 창문에는 30년 동안 지워지지 않은 매연의 흔적이 거미줄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곳을 30년 넘게 지켜온 경비원 이만복은 이 아파트의 투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석자를 아는 주민은 거의 없었고 그의 존재는 그저 열심히 일하는 낡은 도구 정도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허리를 굽히고 있었고 낡은 점퍼 소매 끝은 늘 해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흙탕물처럼 탁했지만 그 속에는 30년의 무건의 고통과 인내가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주민들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그의 노고는 그저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필수 경비 항목일 뿐이었습니다. 경비원 이만복의 무색무취한 일상에 균열을 내기 시작한 것은 정확히 92일 전부터였습니다. 이 아파트 최고층 펜트하우스의 실질적인 안주인인 최희연 부인이 그 균열의 주범이었습니다. 최 부인은 아파트 주민 중에서도 특히 차갑고 도도한 아우라를 풍기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옷차림은 늘 최고급 명품이었고 그녀의 손목에는 억대를 호가하는 다이아몬드 시계가 반짝였습니다. 매일 오후 3시 정각, 최 부인은 마치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듯 경비실로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는 법이 없었고 경비원 이만복과 불필요한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짧은 침묵 속에는 오만함과 절박함이 동시에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이만복 씨의 손에 건네는 것은 늘 똑같은 내용물이 담긴 작은 쇼핑백이었습니다. 쇼핑백 안에는 최고급 명품 브랜드 S사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검은색 남성용 가죽 지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갑 안에는 늘 방금 은행에서 나온 듯 빳빳한 새 돈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이 꽂혀 있었습니다. 이만복 경비원은 말없이 미동도 없이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는 최 부인을 바라보지 않았고 그저 오랜 습관처럼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놀라움도 기쁨도 분노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이것은 나의 몫이라는 듯 텅 빈 눈빛으로 지갑을 받아들일 뿐이었습니다. 이 기묘한 반복은 곧 아파트 주민들의 레이더에 포착되었습니다. 경비실 CCTV 화면과 다른 경비원들의 목격담을 통해 펜트하우스 부인이 경비원에게 매일 수백만 원짜리 뇌물을 주고 있다는 소문이 아파트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주민들은 이 부자연스러운 관계에서 부패와 불법의 냄새를 맡았고 최고급 아파트의 평판이 훼손될까 두려워했습니다. 저 경비원이 최 부인 남편의 약점을 잡았을 거야. 아니면 최 부인이 남편 몰래 비자금을 세탁하는 거지. 매일 5만 원씩.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이만복 경비원은 순식간에 돈을 받은 부패한 경비원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반전은 젊은 변호사 주민이 이만복 씨의 행동 패턴을 추적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그는 이만복 씨가 지갑을 받는 즉시 경비실 뒤편의 낡은 창고에 넣어두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창고 안의 낡은 나무 상자에는 무려 92개의 검은색 지갑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중 하나의 지갑을 몰래 꺼내 명품 감정원에 의뢰했습니다. 감정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지갑은 S사 로고만 교묘하게 도용한 짝퉁이며 실제 가죽의 품질도 최하급이다. 실질적인 가치는 5,000원을 넘지 않는다. 5,000원짜리 짝퉁 지갑과 5만원짜리 현금. 최 부인은 매일 55,000원의 미스터리를 경비원에게 건넸던 것입니다. 이 기괴한 행동은 더 이상 뇌물이나 비자금 세탁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개인의 깊은 죄의식이나 비극적인 계약을 암시했습니다.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는 부정 청탁 및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이만복 경비원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습니다. 30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이 자리를 지켜온 이만복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낡은 유니폼을 벗어야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손은 30년 동안 놓지 않았던 주차장 차단기 리모컨을 쥐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켜온 자리인데 이만복 경비원은 30년간의 세월이 응축된 목소리로 낮게 읊조렸습니다. 최 부인은 자신의 행동 때문에 한 노인이 30년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에 처음으로 동요했습니다. 그녀는 주민회의실에 출두하여 모든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자청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미스터리의 중심에 있는 자신과 이만복 경비원의 30년 전 인연을 고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오랜 세월 동안 억눌려온 회한과 비탄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았고 주민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올 진실은 이 아파트의 우아한 벽을 허물고 인간의 가장 깊은 죄와 사랑을 드러낼 것이었습니다. 최희연 부인이 입을 열자 주민회의실의 차가운 공기가 순식간에 30년 전의 공장 냄새와 먼지 가득한 거리로 변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녀의 여동생 최희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희주는 최 부인과는 달리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밝고 순수한 영혼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희주는 이만복 경비원과 열렬히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당시 이만복 씨는 만복 공장이라는 작은 금속 가공 공장의 성실한 근로자였고 두 사람은 결혼이라는 평범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희주는 명품을 몰랐어요. 하지만 딱 하나 S사 명품 지갑을 갖고 싶어 했어요. 그녀에게 그 지갑은 부의 상징이 아니라 가난을 벗어나 만복 씨와 함께 누릴 평범하지만 품격 있는 삶의 상징이었죠. 그녀는 잡지에서 지갑 사진을 오려 만복 씨에게 보여주곤 했어요. 만복 씨, 우리 돈 많이 벌어서 꼭 이거 사자. 이 지갑에 우리의 새 희망을 담는 거야. 최 부인의 목소리는 회한으로 떨렸습니다. 그러나 희주의 소박한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결혼식을 3개월 앞둔 어느 날 밤, 희주는 최희연의 남편이 운영하던 공장에서 화재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희연의 남편은 당시 사업 확장에 눈이 멀어 안전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그 부주의가 희주의 목숨을 앗아갔던 것입니다. 최희연은 당시 이미 남편과 결혼하여 이 아파트의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거액의 합의금과 검은 돈을 사용하여 경찰 수사와 언론 보도를 막고 사건을 단순 실화로 은폐하는 모든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남편을 고발하면 제 삶도 함께 무너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동생의 피 위에 쌓아 올린 이 부와 명예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남편의 죄에 대한 침묵의 공범으로 살았습니다. 이 화려한 펜트하우스는 제게 죄의 감옥이었습니다. 최 부인은 괴로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듣는 이들에게 가난한 연인의 비극과 부자의 위선을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희주를 잃은 후 이만복 씨는 희주의 마지막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최 부인 가족을 감시하기 위해 이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취직했습니다. 그는 매일 최 부부의 차를 주차하며 자신의 연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의 평화로운 삶을 30년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복수 대신 속죄의 그림자가 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최희연은 이제 자신이 매일 건넸던 짝퉁 지갑의 비밀을 풀었습니다. 제 동생은 사고를 당하기 직전 병상에서 저에게 마지막 선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5만 원을 주고 산 짝퉁 명품 지갑이었어요. 동생은 가난했지만 사랑하는 남자에게 가장 멋진 선물을 주고 싶어서 진짜와 똑같이 생긴 지갑을 몰래 샀던 겁니다. 그녀는 그 지갑을 만복 씨에게 줄 꿈으로 살았지만 결국 전하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희주에게 그 짝퉁 지갑은 미래의 행복을 상징했습니다. 그녀는 그 가짜 지갑이 만복 씨의 헌신적인 사랑과 결합하면 진짜 명품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최 부인은 동생의 그 숭고한 마음을 자신의 남편이 돈으로 짓밟았다는 죄책감에 평생 시달렸습니다. 저는 매일 짝퉁 지갑을 드린 겁니다. 동생이 사랑하는 남자에게 주지 못했던 가짜 행복을 대신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갑의 가치가 5천 원일지라도 동생이 그 지갑을 사려고 벌었던 순수한 노동의 대가인 5만 원을 함께 드린 겁니다. 저는 돈으로 동생의 마음을 갚고 싶었습니다. 제 죄를 씻고 싶었습니다. 최희연의 오열은 주민들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미스터리했던 5만 원과 짝퉁 지갑은 이제 가난한 연인의 비극적인 사랑과 부자, 언니의 30년 속죄가 얽힌 눈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조사를 받던 이만복 경비원은 최 부인의 고백을 듣고도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그는 자신의 진짜 희생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최 부인이 모르는 또 하나의 숭고한 비밀이 이만복 경비원의 침묵 뒤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침묵은 죄책감이 아닌 가장 깊은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최 부인의 고백 후 이만복 경비원은 직무정지에서 복귀해야 했지만 그는 묵묵히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죄책감의 그림자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 부인은 그를 그냥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만복 씨의 사직을 막기 위해
그가 30년간 머물렀던 경비실 창고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침묵의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낡은 나무 상자 밑바닥에 숨겨진 30년 된 간병 일지였습니다. 그 일지는 최희주 씨가 사고를 당하기 며칠 전부터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일지의 내용은 최 부인에게 가장 큰 충격과 동시에 최종적인 용서를 선사했습니다. 희주는 이미 사고를 당하기 전에 심각한 심부전증 말기 진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곧 죽을 운명이었고 이 사실을 가족에게는 알리지 않고 이만복 씨에게만 고백했습니다. 일지에는 이만복 씨의 절박한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희주가 내 신장을 받기로 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며칠이라도 더 이 세상의 빛을 보게 해주고 싶다. 이만복 경비원은 자신의 신장을 희주에게 기증했습니다. 그의 숭고한 헌신 덕분에 희주는 며칠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지만 결국 형부의 공장 화재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만복 씨는 자신의 생명을 건 희생이 희주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사실에 그리고 혹시라도 무리한 수술이 희주의 죽음을 앞당겼을까 하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최 부인 가족에게 자신의 희생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죄책감이 아닌 숭고한 사랑의 완성형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희주를 살리기 위한 자신의 모든 노력이 빛이 아닌 그림자가 될까 두려워 평생을 경비원으로 숨어 살았던 것입니다. 최 부인은 간병일지를 들고 이만복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었고 이만복 씨는 놀라 그녀를 일으키려 했지만 그녀는 거부했습니다. 당신은 동생에게 생명을 주셨군요. 저는 돈으로 속죄하려 했지만 당신은 당신의 몸을 바치셨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제 죄 때문에 당신을 괴롭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만복 씨는 최 부인의 진심 어린 오열에 마침내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희주는 당신이 이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길 바랐을 겁니다. 그게 제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위로였습니다. 그들의 손이 맞닿았고 30년간 이어진 오해와 침묵의 고통은 마침내 해소되었습니다. 이 순간 아파트 주민들은 더 이상 펜트하우스의 부인과 낡은 경비원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가장 순수하고 숭고한 사랑과 희생을 보았습니다. 최 부인은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죄의 대가로 얻은 부와 명예를 모두 포기하고 속죄하는 인간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이만복 씨에게 마지막 선물을 건넸습니다. 그녀가 살던 아파트 최고층 호수였습니다. 이 집은 당신이 동생에게 준 생명의 대가입니다. 이제 당신의 집에서 평안하게 사세요. 이만복 경비원은 30년 만에 경비복을 벗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경비원이 아니라 이 아파트의 가장 존경받는 주민이 되었습니다. 최 부인은 아파트에서 나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녀는 이만복 씨에게 매일 짝퉁 지갑 대신 진짜 희망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따뜻한 커피를 들고 찾아갔습니다.